페라리가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중이지만 마라넬로에서는 2026년형 페라리인 프로젝트 678에 대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SF25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하나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에 페라리가 어떤 방향을 따를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프로젝트에 대한 드라이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알도 코스타, 데이먼 힐, 클레어 윌리엄스 같은 전직 드라이버와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잭 브라우니, 크리스티안 호너와 맥스 버스타펜의 트랙에서의 행동에 대해 한 매우 중요한 발언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가 아니라 완전한 재출발입니다. 6기78의 첫 번째 샤이시는 정적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몇 주 안에 CSI에서 전면 충돌 테스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페라리는 풀로드장을 완전히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앞뒤 모두 푸시로드로 돌아가지만 중요한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페라리는 두려움 없이 2년 전에 맥라렌이 도입한 해결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 사항이 있는데 조향장치가 하단 삼각형 뒤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측면으로의 도약입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조향장치는 하부 삼각형 뒤로 이동할 예정이며 이는 맥라렌이 MCL39에서 했던 것과 같고 이후 메르세데스가 이를 모방했습니다. 포장과 내부 그룹화를 복잡하게 만드는 솔루션이지만 공기역학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톤디와 산체스는 흐름을 해방하고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프론트 엔드를 얻기 위해 그 철학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맥라렌은 그 선택을 통해 몇 가지 이점을 구축했습니다. 후방 상황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페라리는 벨기에에서 도입되어 이론적으로 시즌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후방 풀로드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균형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도 페라리보다 먼저 비슷한 철학을 시도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마라넬로에서도 같은 일을 했을 것이지만 예산컵이 모든 것을 동결시켰습니다. 2026년까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변속기 케이스가 재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사실 후방 푸시로드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변속기 케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서스펜션의 내부 부품이 S25보다 더 높이 이동되며 이는 두 가지 도전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게로 페라리는 유명한 768kg의 한계에 도달하기 위해 어디에서든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강성입니다. 케이스는 가벼워야 하지만 비틀림 강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지능적인 소재를 찾고 있으며 극단적이거나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는 피하고 있습니다. 맥라렌에 더 가까운 철학으로 위험한 세부 사항을 줄이고 프로젝트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핵심은 능동 공기역학과 전진 저항입니다. 2026년 규정은 포뮬러 1 자동차 주행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앞뒤에 에어로모빌이 있고 같은 출력을 가진 내연 및 하이브리드 엔진과 새 배터리가 도입됩니다. 연료도 포함되지만 특히 파워 유닛은 직선에서 최대 충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학력이 적은 사람이 엄청난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페라리는 단순한 개념으로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공기 저항이 적으며 약점이 없는 차를 목표로 합니다. 가장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꾸준할 것입니다. XR,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78은 실험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0% 통합된 프로젝트로 태어났으며 SF25처럼 패키징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SFD5는 구조적인 타협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차량은 공간을 줄이기 위해 매우 컴팩트한 방사 질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빠른 서킷에서는 훌륭했지만 느리고 더운 서킷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냉각 환기구가 흐름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678은 이런 실수를 피하고 모든 것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서스펜션, 차체, 공기역학적 변속기, 배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배분 규정은 지면 효과 차량보다 30kg 줄이라고 하지만 파워 유닛이 30kg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60kg을 줄여야 한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2026년 타이어가 더 가벼워지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컨대 2026년 페라리의 철학은 기발한 아이디어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혁신 규정 첫 해에는 위험을 감수하면 실패하고 보수적이면 승리합니다. 678은 그런 차가 되길 원합니다. 결함 없고 구조적 약점 없으며 깔끔한 균형을 가진 차입니다. 진화 가능한 구조로 태어난 차량, 수정이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페라리는 언제 어디서나 작동하며 시즌 중반에 급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성능을 발전시킬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핵심 단어는 일관성입니다. 678은 완전히 새로운 퍼즐이 될 것이며 마침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트랙에서 잘 작동하고 시뮬레이터의 기대를 충족하는 예측 가능한 차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랙에 나가 차고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올해 중국 그랑프리부터 페라리가 적절한 차고 높이로 인해 플랭크를 과하게 소모하게 된 경우처럼 말입니다. 예측 가능한 차량이 필요해요. 풍동과 CFD 분석대로 작동하는 차량이 필요하고 계속 수정이 필요한 차량은 아니에요. 이 점에서 XR과 완전히 동의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차도 주의해야 해요. 다른 팀들은 혁신을 추구할 테니까요. 2014년 메르세데스를 기억하죠. 그 차는 상대에게 1분의 2점을 줬어요. 요컨대 이 새로운 규제 시대에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기 저항이 적은 쪽이 큰 이점을 가지며 배터리와 에너지를 덜 사용해 나머지 서킷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에서는 무게 배분도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엔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차량에 대한 해밀턴과 르클레르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2025 시즌은 페라리가 세계 챔피언십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밀턴의 도착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나도 약하고 민감하며 예측 불가능한 SF25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밸런스, 터무니없는 공기역학적 창, 매 회차마다 사라지는 속도, 사실상 초기 기대를 지워버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규정, 다시 작성된 공기역학, 메타열과 메타전기의 파워 유닛, 즉 완전한 리셋입니다. 페라리에게 이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레드불과 맥라렌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SF24와 SF25를 제약했던 한계를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나왔고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2026년 차량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SF26 프로젝트의 최신 버전이 시뮬레이터 세션 동안 두 드라이버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너 진입 시 더 안정적인 반응, 더 예측 가능한 후미, 훨씬 넓어진 동적창과 타이어마다 일관된 성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ASF25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새로운 규정의 시뮬레이션에 감을 잡지 못했던 르클레르가 이제는 반대의 피드백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주차는 마침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해밀턴은 차량이 하중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과 차량이 조종색의 현재 상태를 전달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페라리는 한계가 너무 늦게 드러나는 차량을 제작해왔습니다. 2026년의 새로운 차량은 파일럿에게 훨씬 더 투명하고 정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라리가 2026년 우승 후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소문에 따르면 메르세데스가 새로운 규정에 가장 잘 적응한 팀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페라리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드라이버들에게 잘 맞는 경주차를 개발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라리가 교훈을 얻은 느낌입니다. 잘못된 기반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완전한 재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재출발은 단순한 초기화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도약에 가깝습니다. 2026년은 해밀턴 르클레르 시대가 현실이 될지 미완의 약속으로 남을지를 알게 될 해입니다. 현재 시뮬레이터에서 명확한 신호가 오고 있으며 페라리 2026은 한계까지 몰고 갈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경쟁력 있는 차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거예요. 다른 팀들도 내년에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상대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두 드라이버 모두 100%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도 코스타는 페라리에게 경고합니다. 해밀턴은 팀 내에서 영웅으로 느껴져야 해요. SF25는 그에게 안정성, 신뢰, 완벽한 메커니즘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그가 잘 아는 방식으로 운전할 수 없게 했어요. 어쨌든 2025년 해밀턴 시즌은 그와 페라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진정한 시험은 2026년에 올 것이며 그때 해밀턴은 방향 전환을 하고 자신이 하락세가 아님을 증명해야 해요. 그는 단순히 잘못된 경주차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하려면 페라리가 그가 항상 최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해요. 여기서 알도 코스타가 등장합니다. 페라리 전 기술 이사이자 메르세데스의 주요 설계자인 그는 마라넬로에서 해밀턴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의 분석은 매우 명확합니다. 베아테그라소의 페라리 클럽에서 발언하며 알도 코스타는 간단한 사실을 설명했어요. 해밀턴은 팀의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느껴질 때 잘 작동해요. 루이스는 전형적인 영국인이라고 코스타가 말해요. 그는 항상 영국에서 일해왔고 저도 이탈리아인으로서 해외에서 일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그에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게다가 그를 도와주지 않는 차로 경쟁력을 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설의 핵심 부분이 다가옵니다.
해밀턴은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필요해요. 그의 트랙 엔지니어, 기술이사, 수석 설계자입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핵심 그룹이 필요해요. 그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알도 코스타는 명확합니다. 루이스는 이 사람들이 그를 승리로 이끌려 한다는 걸 느껴야 해요. 그는 팀의 기수가 되어야 해요. 그 위치를 느끼지 못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는 팀 전체가 그의 뒤에 있는 영웅이 되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2025 시즌의 큰 포인트를 열어줍니다. 해밀턴은 팀 동료가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샤를 르클레르는 페라리에서 성장한 드라이버로 팀의 사랑을 받으며 구조에 완벽하게 통합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중심 인물이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코스타에 따르면 이것이 그를 제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도 알도 코스타의 말에 완전히 동의해요. 해밀턴은 팀의 영웅이 되어야 해요. 그는 메르세데스에서 항상 토토 울프의 찬사를 받으며 두 번째 드라이버였던 팀 동료들과 함께 했어요. 니코 로즈버그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해밀턴과 타이틀을 놓고 싸웠지만 해밀턴이 항상 우선이었죠. 발테리 보타스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러셀까지. 그는 메르세데스에서 해밀턴에게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루이스는 페라리에서 더 이상 중심이 아닌 곳에 있어요. 알도 코스타에게 이것은 그를 제한할 수 있었어요. 페라리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해밀턴을 원한다면 그에게 팀이 뒤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를 자극하며 확고한 지점을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해요. 메르세데스가 그렇게 했고 효과가 있었죠.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2026년에 페라리가 해밀턴을 위해 알도 코스타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그 심리적 기술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2025년은 단지 과도기의 한 챕터로 기억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밀턴은 항상 자신의 잠재력의 절반에 머무를 위험이 있어요. 클레어 윌리엄스의 루이스 해밀턴 관련 발언에 주목하세요. 그녀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드라이버가 팀을 옮기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클레어 윌리엄스는 중요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해밀턴은 단순히 메르세데스에서 페라리로 옮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로 옮긴 것입니다. 클레어 윌리엄스는 알도 코스타의 의견에 동의하며 포뮬러 1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서 명확한 사고를 했습니다. 경력을 이 시점에서 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그의 집 같았고 그 안에서 시대를 만들어냈으며 팀을 원하는 대로 형성했고 같은 그룹과 수년간 함께 했습니다. 마라넬로에서 새로운 환경, 이탈리아적이고 감정적이며 팬들의 큰 압박이 있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샤를 르클레르를 만났고 이번 시즌에서 그에게 확실히 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밀턴은 르클레르에게도 잘 안 맞았던 페라리 중심에 놓였습니다. 아바코는 콜라핀토와 충돌해 바닥을 망가뜨렸습니다. 브라질에서 페라리는 사고로 0점을 기록했습니다. 클레어 윌리엄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해밀턴은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시험대는 2026년에 올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면서요. 샤에시, 공기역학, 파워 유닛, 운전 방식 및 차량 철학까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포뮬러 1은 아마도 그와 해밀턴에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7회 세계 챔피언인 해밀턴도 이 지면 효과 차량 시대를 좋지 않게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클레어 윌리엄스는 단순히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택이 실패라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큰 혁명은 진정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성공할 사람은 루이스일 겁니다. 페라리, 해밀턴, 르클레르는 그 시즌이 결정적임을 알고 있어요. 해밀턴에게 2025년이 단순히 힘든 과도기였는지 아니면 어릴 적 꿈꾸던 곳에 도달하기 위한 대가였는지를 증명할 시즌입니다. 2026년은 그들의 기회입니다. 클레어 윌리엄스에 따르면 해밀턴은 여전히 성공할 적임자입니다. 해밀턴의 페라리 입단에 긍정적인 사람들도 주목하세요. 사실 프란체스코 치가리니는 해밀턴이 페라리의 슈마허 2.0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슈마허도 이 도전에 직면했고 몇 년 후 페라리와 함께 우승하며 여러 타이틀을 획득해 역사상 가장 많은 타이틀을 가진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사실 프란체스코 치가리니는 페라리가 모든 것을 이기던 시절에 있었던 사람으로 슈마허 시대의 메카닉이며 현대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자동차인 F2004를 만든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의 비교는 무겁습니다. 치가리니는 마라넬로에서 잘 아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드라이버와 팀의 관계가 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슈마허와 장토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완전한 신뢰, 명확한 역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가 보기에는 이것이 해밀턴과 함께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요. 해밀턴은 영국팀의 사고방식과 조직력을 가져온다고 치가리니가 말했어요. 페라리가 그를 영입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제는 그를 얼마나 잘 들을지가 중요해요.
그가 방향을 제시했는데 르클레르가 더 빠르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으면 악순환이 됩니다. 직격탄을 날리자면 해밀턴이 차량 개발에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면 그 과정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면 팀은 노하우를 잃고 팀이 노하우를 잃으면 차는 성장하지 않아요. 이것이 시가리니가 수평선에서 보는 악순환입니다. 시가리니에게 중요한 건 르클레르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모나코 출신 르클레르가 매우 빠르고 불안정한 경주용 차를 달걀 위 걷듯 잘 운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밀턴의 말을 듣는 것이 르클레르에게도 유익할 수 있어요. 해밀턴은 견고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차량을 원합니다. 그 철학으로 페라리를 만든다면 르클레르는 이미 적응했기에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팀은 2배의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2026년 큰 주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20년 전과 비슷합니다. 해밀턴은 절정은 아니지만 지배적인 팀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의 구조를 내부에서 경험하고 형성에 기여했으며 그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가리니는 명확히 말합니다. 오늘날 기록이 그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저는 루이스에게 전적인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역사적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시가리니에 따르면 해밀턴은 미래에 승리하는 페라리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단지 페라리에서 우승하는 루이스의 시대뿐만 아니라 7회 세계 챔피언이 이미 형성한 생태계에 도착하는 후속 드라이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팀은 승리를 위한 그의 사고방식을 형성했습니다. 현재로선 2025 시즌이 해밀턴을 좌절시키고 있지만 시가리니 등 많은 이는 진정한 승부가 2026년에 있다고 봅니다. 페라리가 그의 말을 듣는다면 해밀턴은 새로운 10년의 슈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면 이 시대를 또 다른 큰 기회 상실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베텔과 알론소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존 엘칸의 발언은 분위기를 불안하게 했고 전 포뮬러 1 드라이버 데이먼 힐도 이런 발언이 이미 취약한 환경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최근 인테르라고스에서의 악몽을 기억해봅시다. 페라리의 이중 리타이어가 있었고 클레르크는 아무 잘못 없이 키미 안토넬리에 의해 충돌을 당했고 안토넬리는 피아스트리에 의해 다시 충돌을 당해 모나코 선수는 리타이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바닥을 여러 번 손상시킨 후 리타이어 했습니다. 드모니글리아는 존 엘칸의 발언에 놀랐고 드라이버들이 경주차 문제를 언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팀의 일원이고 그들이 운전하는 차의 최종 사용자입니다.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데이먼 힐도 역시 드라이버들의 편에 서서 올해 페라리가 너무 기복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드라이버에게도 지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페라리가 과거의 역사와 승리를 바라는 팬들로 인해 압박이 큰 환경임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들을 스트레스 주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존 엘칸의 발언은 이미 불안정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페라리 회장은 자신의 드라이버들을 옹호했어야 했고 미디어 관리가 페라리에게 자원이 아닌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크 브라운이 크리스티안 호너에 대해 한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크 브라운은 오래된 라이벌인 크리스티안 호너를 겨냥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너는 실망스러운 결과와 트랙 외적인 문제들이 뒤섞인 후 레드불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브라운은 더 이상 트랙에서 직접 그를 이길 수 없지만 트랙 밖에서는 자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가 호너를 변화시켜 그를 더 부정직한 인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을 안 지 30년이 넘었어요. 브라운이 The Telegraph이 말했어요. 그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변했어요. 저는 Drive to Survive의 명성, 돈, 영광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 타격이 옵니다. 가끔 호너는 공정하게 경기하지 않아요. 잭 브라운은 드라이버 세계와 비교를 설명해요. 당신을 살짝 밀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호너는 후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패독에서 기억나는 예로는 2024년 인터라고스에서 맥라렌 타이어에 물이 있다는 비난입니다. 브라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혼란과 방해, 소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맥라렌의 CEO에 따르면 그 움직임은 기술적이거나 논리적인 기반이 없었고 단지 팀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브라운이 개인적인 경쟁심 때문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맥라렌이 어려운 손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호너의 레드불이 타이틀을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면서 브라운은 오랫동안 생각한 것을 크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맥라렌은 세 번째 축으로 다른 두 팀과 차별화되었습니다.
레드불은 큰 위기에 처해 있고 호너는 더 이상 없으며 잭 브라운은 이미 2024년과 2025년의 맥라렌으로 두 번째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그는 불편한 진실을 꺼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너는 변했고 항상 공정하게 플레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레드불에 대한 강력한 발언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맥클라렌과 레드불 간의 언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잭 브라운은 막스 버스타펜에 대해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드라이버가 너무 부정직하다고 비난했으며 그의 전팀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버스타펜이 자주 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한 발언이 아닙니다. 잭 브라운은 베스타펜의 수준을 잘 압니다. 세계 챔피언 4회, 엄청난 속도와 누구든지 대결에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막스는 자주 그 한계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자그 브라운은 루이스 해밀턴을 언급합니다. 맥스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4회 월드 챔피언입니다. 자그 브라운은 더 텔레그래프에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만하고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특히 2025년 타이틀을 두고 경쟁 중인 팀 대표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잭 브라운은 단일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웨스트 해프는 몇 번 한계를 넘었고 얘를 묻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다. 브라질에서 해밀턴과의 여러 사례가 그 예이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2021년 인터라고스에서 두 사람이 4번 코너에서 넓게 빠졌던 때와 그 다음 해의 접촉,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여러 더티한 한계 대결이 즉시 떠오릅니다. 특히 그들의 라이벌 관계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 이를 알아챈 사람은 잭 브라운만이 아닙니다. 그 시절 레드불에 있던 에이드리언 뉴이도 2021년 브라질에서 베르스타펜이 페널티 한계에 있었고 세계 챔피언십의 압박이 그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이에 따르면 실버스톤 이후 맥스는 더 강경해졌고 경쟁을 거의 개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잭 브라운은 이런 공격성이 챔피언과 위대한 챔피언을 구분하는 특징이지만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위대한 선수들이 약간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해요. 하지만 맥스는 가끔 그 이상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지금 맥라렌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상황에서 이 말들은 단순한 논평이 아닌 메시지입니다. 잭 브라운에 따르면 베스타펜은 해밀턴과의 대결에서 그 한계를 넘었다고 합니다. 두 시대 두 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맥라렌은 2025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컨스트럭터 부문을 우승했고 노리스는 드라이버 타이틀을 거의 차지한 듯하며 피아스트리도 우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잭 브라운의 언어적 공격은 맥라렌이 모든 것을 우승하고 현재의 힘을 인식하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댓글로 영상에서 다룬 주제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채널의 모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여기 The Last of Us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